지금 저 불바다에 한국이 뛰어든다고 싹 다 전멸할 것이다. 영국의 군사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란 함정과 미국의 군함 모두 피해 당당히 살아남았는데요. 전문가들은 0.1%의 확률이라며 기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CNN 뉴욕 스튜디오 생방송이었습니다. 나는 앵커 옆 해설석에 앉아 호르무즈 해협 위성 영상을 보면서 말했어요. 사실상 봉쇄 직전이며 민간 선박이 지금 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너머 수백만 명이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2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해온 일이었고 내가 틀린 적이 없다는 확신이 그 떨림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냉방 공기가 목덜미를 눌렀고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낮게 떨리는 소리가 귓속에 깔렸어요. 조명이 얼굴에 닿는 열기와 냉방, 공기가 동시에 느껴지는 이 온도 차이가 매번 이상하게 나를 선명하게 만들었는데 카메라 앞에 앉을 때마다 그 감각이 오히려 집중을 도왔습니다. 앵커가 해협 봉쇄 가능성을 물었어요. 나는 화면 속 위성 영상을 가리키며 이미 실질적 봉쇄 상태라고 했습니다. 통항 선박수가 전날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잔류 중인 유조선들이 속도를 낮추거나 아예 정박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내 편이었습니다. 분석이 틀릴 여지가 없었어요. 화면 아래로 속보가 흘렀습니다. 초대형 LNG 운반선 통신 두절, 선원 31명 연락 끊김이라는 문장이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앵커가 내 쪽을 봤어요. 나는 구조 가능성을 묻는 그 시선에 대답했습니다. 어느 나라 해군도 즉각 진입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험사와 선사들이 모든 선박에 철수를 지시했고 미 해군조차 이 상황에서 무리한 투입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구조가 아니라 자살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스튜디오 안 온도가 살짝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앵커가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이 위성 영상으로 전환됐으며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 분석이 정확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조 요청은 여러 나라 해군에 동시에 전달됐지만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실종 선원 가족들이 각국 대사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는 현지 리포트가 들어왔는데 앵커가 코멘트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인도주의적 압박이 군사적 판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감정과 전략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화면 속 가족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은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마이크를 내려놓자마자 제작진이 다가왔습니다.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했는데 동맹국 구축함 한 척이 위험 해역으로 항로를 변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어느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정치적 보여주기라고 했어요. 이 해역에서 실전 경험이 없는 나라가 국제 여론을 의식해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내 안에서 아주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생방송에서도 같은 말을 했고 화면 너머 시청자들이 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복도로 나오자 냉방 소리가 줄었는데 대신 서버실 쪽에서 냉각팬 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 건물 안에서 항상 나는 소리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오래 귀에 걸렸습니다. 분장실에서 파운데이션을 닦아내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편집팀이었는데 한국 구축함 관련 코멘트를 추가로 녹화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흔쾌히 응했어요. 할 말이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방송국을 나온 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진동이 왔는데 아버지였어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짧았어요. 함정은 국기가 아니라 함장이 어디로 키를 돌렸는지를 봐라 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걸프전 참전 용사 특유의 간결함이었는데 나는 그걸 들으며 저장하지 않고 화면을 껐어요. 낡은 경험이었습니다. 전장을 몸으로 겪은 세대의 직관이 위성 분석과 다국적 정보를 종합한 내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길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이 해협이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뉴욕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스튜디오 냉방과 달리 바깥 공기는 습기가 섞여 있었는데 코트깃을 세우며 택시를 기다렸어요. 손바닥이 금방 차가워졌는데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며
항공권 앱을 열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지에서 취재하면 한국 구축함이 결국 일정 거리에서 멈출 거라는 내 분석이 더 선명하게 증명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확신이 이상하게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마치고 가방을 들려는데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뉴스 피드였는데 위성 캡처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사고 해역을 향해 속력을 높이는 선박이었는데 태극기가 작게 보였어요. 나는 그 사진을 한번 보고 화면을 껐습니다. 보여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 동안 사진 속 파도의 높이가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레인 미 해군기지에 도착한 건 비행기 안에서 2번 잠들었다 깼을 때였습니다. 공항에서 기지까지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사막 공기가 유리 너머로도 느껴졌어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였는데 뉴욕의 습한 냉기와 너무 달라서 피부가 한 번에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군화 소리가 바닥에서 울리는 걸 들었는데 이 소리가 이상하게 이 공간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미 제5함대 공보장교가 나를 맞았어요. 악수가 단단했고 표정이 절제되어 있었으며 안내하는 걸음이 빨랐는데 나는 그 속도에 맞추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의 현재 위치를 물었어요. 장교가 잠깐 나를 봤는데 그 시선이 짧았습니다.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브리핑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미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실은 좁았어요. 테이블이 벽에 붙어 있었고 의자가 4개뿐이었으며 천장 형광등이 낮게 달려 있어서 앉으면 빛이 바로 얼굴에 닿았습니다. 냉방 소리가 벽 너머에서 낮게 깔렸는데 그 소리가 회의실 안 침묵을 더 두껍게 만들었어요. 장교는 한국 구축함이 실제 구조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현재 해역 상황이 단독 투입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내가 뉴욕에서 방송한 내용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지 밖으로 나왔을 때 위성 전화가 울렸어요. 뉴욕 방송국이었는데 국제 해운사 3곳이 구조 요청을 철회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납치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어요. 나는 그 내용을 정리하며 바로 현장 방송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이 각국 대사관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멘트를 다듬었어요. 감정적 압박과 군사적 현실은 다른 층위라고 정리했는데 그 문장이 입안에서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현지 코디네이터가 문서 한 장을 가져왔어요. 구조 요청 선박의 승선 명단이었는데 코디가 손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미국인 기관장 이름이었어요.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코디가 말했어요. 걸프전 당시 구조 기록에 동일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명단을 다시 봤어요.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동명이인이라고 했어요. 걸프전이 30년 전이고 그 어린 선원이 지금 이 선박의 기관장일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도 명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코디가 나가고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심하게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내가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했어요. 뉴스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승선 명단에 있는 이름을 읽어줬어요.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진을 보내줄 테니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잠시 뒤 사진이 왔어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으며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구명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옆에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지 않고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어요. 그 아이가 맞다면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나는 단순한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날 것 같은 화면이었는데 소년의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흐릿함이 더 오래 눈에 남았어요.
다음날 기지 안에서 추가 취재를 하던 중 한국 구축함이 언론 접촉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장 발표도 없었고 항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미군 연락망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국제 여론을 의식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철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여주기라면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 모순이 잠깐 걸렸는데 설명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건함을 직접 취재하기로 결심했어요. 현장에 가면 내 분석이 맞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동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가 보낸 사진이 핸드폰 화면에 아직 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왕건함 취재 허가가 나온 건 바레인 기지에서 하루를 더 기다린 뒤였습니다. 허가서를 받아들었을 때 종이가 생각보다 두꺼웠는데 손끝에서 거친 촉감이 느껴졌어요.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그 감각이 이상하게 오래 손에 남았습니다. 헬기로 이동했어요. 기지를 벗어나자마자 바다가 펼쳐졌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호르무즈 해협은 방송 화면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더 넓었어요. 그리고 더 조용했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헬기 안에서 엔진 진동이 좌석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 진동이 등뼈를 따라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창밖을 보면서 이 바다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데이터가 아니라 눈으로 처음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왕건함 갑판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바다 냄새와 엔진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젖은 방한복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그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서로 눈짓으로 교신하는 것 같았는데 그 움직임이 낭비 없이 맞물렸습니다. 나를 안내한 건 작전장교였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영어가 간결했으며 걸음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함내로 들어서며 천장이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복도 벽에서 금속 냄새가 났는데 차가운 공기가 그 냄새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전장교가 함장실 앞에서 멈췄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했는데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복도 벽을 봤어요. 계기판과 배선이 노출된 구간이 있었는데 냉각팬 소리가 그 안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이 배가 살아있다는 게 소리로 느껴졌어요. 함장이 나온 건 잠시 뒤였습니다.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군복이 단정했으며 악수가 짧았어요. 나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허락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작전일지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폈어요. 구조보다 먼저 민간 선박 항로를 확보하고 위험지역에 남아있는 국적 불문 선원들을 우선 대피시키라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나는 그걸 읽으면서 이게 보여주기용 문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저렇게 움직이는 군함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나는 함장에게 미군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근히 떠보는 말이었는데 함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작전일지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동작을 보면서 대답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일지가 대답이라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미군 장교들로부터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도 결국 일정 거리 이상은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연락을 받으며 내 분석이 맞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판 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는데 나는 작전장교를 따라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UDT 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동작이 빨랐고 말이 없었으며 서로 확인하는 눈빛이 짧고 정확했습니다. 헬기 승조원들도 옆에서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연습인지 실전 준비인지 물었어요. 작전장교가 말했습니다. 전투 배치가 발령됐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당연한 일을 말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는데 손이 잠깐 어색했어요. 이 장면을 보여주기라고 설명하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눈앞의 장면이 그 멘트와 맞지 않았습니다. 함장이 갑판으로 나왔어요. 승조원들이 일제히 그를 봤는데 함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가장 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판 위 바람소리 속에서도
그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함장이 불필요한 언론 대응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는데 그 말이 나를 향한 건지 승조원들을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작전 장교가 다가와서 낮게 말했어요. 무장 세력이 구조 신호를 보낸 선박을 예인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갑판 너머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이 흐릿했는데 그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무장 세력이 선박을 예인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온 뒤 왕건함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걸 소리로 먼저 알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빨라졌고 통신실 쪽에서 교신 소리가 겹치기 시작했으며 엔진 진동이 조금 강해지는 게 발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작전 장교를 따라 함내 브리핑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낮았고 테이블이 좁았으며 냉방이 강하게 돌고 있었는데 그 공기가 갑판 위 바람과 너무 달라서 피부가 한 번에 식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실 벽면 모니터에 해역 지도가 떠 있었어요.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왕건함의 현재 위치와 사고 선박의 위치를 가늠했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 가까움이 이상하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미군 연락망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전 우려로 직접 개입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판단이었어요. 한 척의 구축함이 무장 세력과 맞서는 건 무모한 결정이었고 결국 왕건함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 전에 엔진 진동이 강해졌습니다. 배가 속력을 높이고 있었어요. 나는 작전 장교를 봤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속력을 높이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왜냐고 물었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나는 그 옆에 서서 지도를 다시 봤는데 왕건함이 사고 해역을 향해 직선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브리핑실을 나와 통신실 앞 복도에 섰어요. 교신 소리가 문 너머에서 새어나왔는데 한국어였고 속도가 빨랐으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금속 냄새가 복도에서 올라왔어요.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서 코 안쪽이 싸해지는 냄새였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뉴욕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왕건함 관련 현장 멘트를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복도 한쪽에 서서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번 출동이 무모한 결정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말하는 동안 발밑에서 엔진 진동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진동을 느끼면서 무모하다는 단어를 2번 썼는데 두 번째의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녹화를 마치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복도 끝으로 이동해서 받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TV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구축함이 속력을 높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목소리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속도는 물러나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는 배의 속도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복도 벽을 봤어요. 배선이 노출된 구간이었는데 냉각팬 소리가 그 안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감정과 전략은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강했어요. 젖은 방한복 냄새가 바람에 섞여 코를 찔렀는데 갑판이 승조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으며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빠르지 않은데 빠른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방송에서 쓴 무모하다는 단어가 이 장면에 맞는 단어인지 잠깐 생각했는데 대답이 나오기 전에 통신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전 장교가 나왔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곧 무선 침묵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모든 외부 통신이 차단된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냐고 물었어요. 그는 작전이 끝날 때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바로 통신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갑판 난간을 잡고 바다를 봤습니다. 손바닥에 금속 냄새가 배는 것 같았어요. 파도가 높았고 수평선이 흐릿했으며
그 너머로 왕건함이 계속 속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무선 침묵이 시작되면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걸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런데 그 실감이 불안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난간을 잡은 손이 식어가는 동안에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무선 침묵이 시작되기 직전 위성 영상 한 장이 들어왔어요. 왕건함에서 고속단정이 분리되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는데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손에서 난간을 놓지 못했습니다. 고속단정이 분리됐다는 위성 영상이 들어온 뒤 왕건함 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선 침묵이 시작됐고 외부 통신이 끊겼으며 나는 갑자기 이 배 안에 갇힌 것 같은 감각을 느꼈어요. 갑판 위로 나가봤는데 승조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각자 위치에서 움직이던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배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엔진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바람이 강했으며 젖은 방한복 냄새가 갑판 위 공기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난간 앞에 서서 수평선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음이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함내로 돌아오자 복도가 조용했어요. 냉각팬 소리만 벽 너머에서 낮게 깔렸는데 그 소리가 이 배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브리핑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나는 그 앞에 서서 안에서 소리가 나는지 들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에 손을 얹었는데 금속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에서 오래 남았습니다. 뉴욕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무선 침묵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 단절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끊기면 다른 경로를 찾으면 됐는데 지금은 경로 자체가 없었어요.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동시에 느껴졌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은 감각인데 다른 무게였습니다. 작전장교가 복도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은 작았어요. 테이블이 3개였고 냉방이 약하게 돌고 있었으며 조명이 형광등이었는데 그 빛이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판이 나왔는데 나는 먹지 않았어요. 작전장교도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옆에 서서 복도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복도 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잠시 뒤 말했어요. 함장이 사격보다 구조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식판을 봤습니다. 음식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김이 형광등빛 아래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사격보다 구조가 우선이라는 말이 원칙이라는 건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무장 세력이 인지를 갑판 위로 세워 접근하는 선박은 모두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은 무선 침묵 전에 이미 들어온 정보였어요. 그 경고가 있었는데도 왕건함은 접근을 멈추지 않았고 헬기는 저고도로 선박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으며 고속단정은 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려봤는데 이게 무모한 돌격인지 아니면 계산된 접근인지 식당 안에서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승조원 한 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작은 화면을 꺼냈는데 영상을 재생했어요. 가족 영상이었습니다. 소리를 끄고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승조원이 지금 마지막 가족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무선 침묵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당연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나는 화면을 보면서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TV를 보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저 속도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배의 속도라고 했던 말이 식당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작전장교가 복도에서 나를 보고 있었는데 눈짓으로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통신실 앞까지 갔어요. 문이 닫혀 있었는데 안에서 낮은 교신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작전장교가 말했어요. 헬기가 선박 상공 진입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일정했는데 그 일정함이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통신실 문을 봤습니다. 문 너머에서 교신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방송에서 준비한 멘트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무모하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지워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브리핑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경계가 흐릿했어요.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 빛이 브리핑실 벽면을 창백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진동이 의자를 타고 등으로 올라왔는데 그 진동이 일정하다는 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는데 2명 이상이었어요.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는데 문을 열기 전에 발소리가 통신실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비어 있었는데 통신실 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교신 소리가 빠르게 겹쳐지는 게 들렸습니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어였는데 속도가 빠르고 어조가 달랐습니다. 아까와 다른 무게였어요. 잠시 뒤 통신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전장교가 나왔는데 나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구조해역에서 짧은 총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공기가 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총성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실로 돌아갔어요. 문이 다시 닫혔는데 그 소리가 복도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총성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되새겼어요. 총성은 교전을 의미하는 건지 경고 사격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건지 이 복도 안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뉴욕 방송국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무선 침묵이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브리핑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을 올려놓자 금속 냄새가 손바닥에서 올라왔어요. 이 배 안의 냄새가 몸에 배기 시작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을 다녔는데 현장에서 냄새가 몸에 밴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을 때 작전장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브리핑실로 들어오더니 문을 닫았어요. 나를 보지 않고 모니터를 켰는데 화면에 해역 지도가 떴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왕건함의 통신이 일부 복구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생존 확인이라는 짧은 교신이 외부에 공개됐다고 했는데 그게 전부라고 했어요. 구조 성공 여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니터를 봤어요. 지도 위에 왕건함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조 해역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나는 작전장교에게 구조가 성공한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봤어요. 처음으로 시선이 나에게 정면으로 왔는데 짧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껐습니다. 나는 그 동작을 보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게 대답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떤 대답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성공이어서 말하지 않는 건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지도가 꺼진 화면 앞에서 구분되지 않았어요. 나는 브리핑실을 나와 갑판으로 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바람이 약해져 있었는데 젖은 방한복 냄새가 갑판 위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승조원 몇 명이 갑판 한쪽에 서 있었는데 말이 없었어요.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봤어요. 어두운 바다였는데 수평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면서 저게 무엇인지 승조원에게 물어보려다가 멈췄어요. 물어봐야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먼저 물어보는 게 두렵다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두렵다는 감각이 이상했어요. 나는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갑판 위에서 처음으로 그 감각이 왔습니다. 분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그 가능성을 두려움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수평선 쪽 불빛이 그 순간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빛을 보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번호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판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소리였는데 한 명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려고 난간 쪽으로 갔는데
작전 장교가 갑판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한국 장교를 만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하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낮았는데 그 낮음 안에 무언가 달라진 게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나를 함내로 안내하며 덧붙였어요. 함장이 잠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갑판 아래에서 들리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람 소리가 맞았는데 여러 명이었고 그 안에 한국어가 아닌 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함장실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서 있으면 형광등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어요. 냉방이 약하게 돌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공기가 다른 공간보다 조금 따뜻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책상 위를 봤어요. 서류가 쌓여 있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작전일지였습니다. 내가 처음 왕건함에 올랐을 때 함장이 건네줬던 것과 같은 형식이었는데 이번 건 더 두꺼웠어요. 함장이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 작전일지를 한쪽으로 밀었는데 그 동작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치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동작이었습니다. 나는 구조된 선원들이 있냐고 물었어요. 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몇 명이냐고 물었는데 그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했는데 엔진 진동이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배가 여전히 달리고 있었는데 방향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구조해역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이었어요. 나는 그 방향이 철수를 의미하는 건지 다른 목적지가 있는 건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묻지 않았어요. 함내 한쪽 공간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냉방이 꺼진 공간이었는데 담요 냄새와 사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안을 봤어요. 구조된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이었는데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어요. 국적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다양했고 입은 옷이 달랐으며 말하는 언어가 달랐는데 같은 식판을 받고 있었어요. 한국 승조원이 식판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건네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손이 잠깐 어색했습니다. 찍어야 한다는 생각과 찍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동시에 왔는데 결국 내렸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CNN에서 봤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를 봤어요. 기관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그가 말했는데 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승선 명단에서 봤던 글자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어요. 나는 그를 다시 봤습니다. 나이가 맞았어요. 걸프전이 30년 전이었고 그때 15살이었다면 지금 40 중반이었는데 눈앞에 사람이 그 나이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당신 방송을 믿고 우린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깃발은 성조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게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현장에서 반박하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기관장이 돌아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식판을 나눠주는 승조원을 봤습니다. 여전히 순서대로 건네고 있었어요.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말을 걸지 않았으며 받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식판을 줬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분석 언어가 없었습니다. 함장을 찾았는데 그가 없었어요. 작전장교에게 물었더니 함장이 갑판에 있다고 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자 함장이 난간 앞에 서 있었어요.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보니 등이 곧았습니다. 나는 그 옆으로 갔어요. 인터뷰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함장이 나를 봤는데 잠깐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구조하지 못한 선박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바다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는 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봤는데 수평선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함장이 작전장교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한국어였는데 짧았어요. 작전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통신실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속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진동을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함장을 봤는데 그는 이미 나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갑판 아래로 내려가는 함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 배에 올라야겠다고 결심했을 때와 다른 이유로 여기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핸드폰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무선 침묵이 해제된 건지 위치가 바뀐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아버지에게 사진이 와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걸프전 당시 찍힌 것이었고 소년이 있었으며 그 소년 옆에 방금 내 앞에서 담요를 두르고 서 있던 기관장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레인 기지로 돌아온 건 왕건함에서 내린 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헬기 안에서 엔진 진동이 좌석을 타고 올라오는 동안 나는 아버지가 보낸 사진을 계속 봤어요. 소년의 얼굴과 기관장의 얼굴이 같다는 걸 눈으로는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헬기가 기지에 내려앉을 때까지도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갑판 위 바람과 함내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는데 냉방 공기가 그 위를 덮으면서 이상한 온도 차이가 피부에서 느껴졌습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방송국에 연락했어요. 편집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장 멘트를 빨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왕건함에서 찍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재생하다가 멈췄습니다. 기관장이 말했던 장면이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깃발은 성조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는 그 말이 화면 안에 있었는데 나는 그 장면에서 재생을 멈추고 한참을 봤습니다. 편집팀에 전화했어요. 기존 분석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편집팀장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떤 방향이냐고 물었는데 나는 한국 해군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편집팀장이 말을 끊었어요. 영웅담보다 확정 가능성을 다루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는데 그 평온함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원고 방향은 본사가 정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기를 쥔 손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열었는데 편집팀이 미리 잡아놓은 방향이 들어와 있었어요. 확정 가능성, 무리한 단독 투입, 동맹국 조율 부재라는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나는 그 단어들을 보면서 일주일 전에 내가 썼을 법한 문장들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아버지가 바로 받았어요. 나는 기관장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진 속 소년이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는데 떨렸습니다. 내가 살린 아이를 이번에는 한국이 살렸구나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기내 소음 속에서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있었는데 그 아래 어딘가 바다가 있었고 그 바다 위에서 왕건함이 아직 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저녁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형광등이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있던 소리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떨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생방송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앵커가 자리에 있었으며 카메라가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해설석에 앉아 원고를 펼쳤어요. 편집팀이 잡아놓은 방향의 문장들이었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확정 가능성이라는 단어였어요. 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왕건함 갑판에서 봤던 승조원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가족 영상을 소리 없이 보던 20대 승조원이었어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앵커가 나에게 마이크를 넘겼는데 나는 원고를 봤어요. 첫 문장을 읽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스튜디오 냉방 공기가 목덜미를 눌렀고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떨렸으며 카메라 빨간불이 켜져 있었어요. 나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앵커가 나를 봤는데 그 시선이 당황한 것이었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방송을 타고 나갔는데 그 침묵이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는데 냉각팬 소리만 벽 너머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핸드폰을 봤어요.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군용 상자가 열려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걸프전 당시 물건들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 위에 놓여 있었는데 소년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다고 했는데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손글씨였어요. 언젠가 누군가도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방송국 편집팀장이 오늘 생방송 침묵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화면에 떠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손글씨가 더 선명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는데 이번에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독자 취재를 선언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어디서 온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손글씨를 읽은 직후에 왔는데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국제해양안보 세미나가 열린 건 뉴욕에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장소는 제네바였는데 회의실이 넓었어요.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밝았으며 테이블이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각국 전문가들이 그 주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취재 목적으로 참석했는데 자리가 구석이었어요. 테이블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거기서 보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냉방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는데 회의실 규모에 비해 과한 것 같았어요. 외투를 걸치지 않았는데 팔이 금방 차가워졌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왕건함 작전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폈는데 손이 잠깐 멈췄어요. 운이 좋았던 사례라고 했습니다. 발표자가 그 말을 하는 동안 테이블 주변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나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면서 일주일 전에 내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가 이어받았어요. 단독 투입의 위험성을 수치로 설명했는데 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됐는데 그 숫자들이 왕건함 작전을 설명하는데 쓰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가족 영상을 보던 승조원이었어요. 식판을 국적 구분 없이 나눠주던 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표 위에 없었는데 그 없음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점심 휴식 시간에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국 해군 연락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명함을 내밀었어요. 나는 받아들었는데 종이가 두꺼웠습니다. 장교가 말했어요. 작전 당시 음성 교신 일부를 들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복도가 조용했는데 회의실 냉방 소리가 문 너머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장교가 작은 재생장치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자 소리가 났는데 잡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장의 목소리였어요. 한국어였는데 장교가 통역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직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뒤따랐는데 잡음 속에서도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복도 벽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는데 한참을 봤습니다. 장교가 재생장치를 껐어요. 나는 그에게 이 교신을 공개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장교가 잠깐 나를 봤어요.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는 게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오후 발표가 시작됐어요. 나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적어뒀던 단어들이 보였는데 운이 좋았던 사례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그 문장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함장의 말을 적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아직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화면을 보지 않고 수첩을 봤어요. 발표 준비를 해뒀던 자료들이 가방 안에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에 적은 문장을 다시 봤어요. 그 한 문장을 인용하기로 결심한 건 발표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됐어요. 나는 앞으로 나갔는데 손에 수첩만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없다는 걸 진행자가 알아챈 것 같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수첩을 폈습니다. 화면에 띄울 슬라이드가 없다고 했어요. 대신 교신 내용을 인용하겠다고 했는데 회의실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함장의 말을 읽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아직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테이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발표들을 들을 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교시는 작전 중 함장이 승조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했어요. 전술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말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계속 조용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옆자리 장교가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나라 장교인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영어였습니다. 오늘 발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었다고 했어요. 나는 고맙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건물을 나오자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회의실 냉방과 온도 차이가 없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방송국 편집팀에서 연락이 와 있었는데 독자 취재를 계속 진행할 경우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건물 앞 계단에 잠깐 서 있었는데 한국 해군 연락장교가 나왔습니다. 그는 내 옆을 지나치다가 멈췄어요. 낮게 말했습니다. 교신 공개가 승인됐다고 했는데 봉투를 건넸어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는데 두꺼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열지 않았는데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명함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장교가 떠났습니다. 나는 봉투를 쥔 채 계단에 서 있었는데 저녁 공기가 손등을 차갑게 눌렀어요.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열기 전부터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취재한 어떤 자료와도 다르다는 게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연 건 제네바 숙소로 돌아와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는데 손이 바로 가지 않았어요. 냉방이 약하게 돌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방 안 침묵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봉투 끝을 뜯었어요. 종이가 두꺼웠는데 거친 촉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문서 묶음이 있었어요. 첫 장을 폈는데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날짜가 있었고 시각이 있었으며 각 단계별 결정 사항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나는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장 세력이 인지를 갑판 위로 세웠을 때 왕건함이 선택한 건 사격이 아니었어요. 헬기가 저고도로 선박 상공에 진입해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고속단정이 사각지대를 통해 접근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는데 그 동시성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문서 안에 있었어요.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교전 기록이 있었어요. 총성이 들렸던 그 새벽이었는데 왕건함 측에서 먼저 사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장 세력이 경고 사격을 했고 그 직후 고속단정이 선박 측면에 붙었으며 UDT 대원들이 진입했는데 그 전 과정이 사격 없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 대목을 2번 읽었습니다. 무모한 돌격이라고 방송에서 말했던 게 떠올랐는데 그 말이 지금 이 문서 앞에서 어디에도 맞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구조 과정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을 이송하는 순서가 적혀 있었는데 부상자가 먼저였어요. 국적 구분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송된 선원이 필리핀 국적이었고 다음이 인도네시아였으며 미국인 기관장은 그 이후였는데 그 순서가 부상 정도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나는 그 순서를 보면서 식판을 나눠주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습니다.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순서대로 건네던 그 손이었어요. 문서 마지막 장에는 함장 서명이 있었습니다. 서명 아래 한 문장이 있었는데 한국어였어요. 연락장교가 여백에 번역을 적어놨는데 작은 글씨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을 뿐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펜으로 눌러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덮고 테이블에 손을 올려놨어요. 방 안냉방 소리가 낮게 깔렸는데 그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를 방송에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방송국이 이 문서를 어떻게 다룰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편집팀이 잡아놓은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이 이 문서와 맞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편집팀장이 받았는데 목소리가 이른 시각인데도 단단했어요. 나는 작전 기록 문서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자료라고 했는데 편집팀장이 말을 끊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다룰 거냐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다루겠다고 했어요. 편집팀장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영웅담이 아니라
다음 위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전화기를 쥔 손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방송국 반대를 무릅쓰겠다고 했어요. 편집팀장이 계약 조건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나는 들었는데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숙소 창밖으로 제네바 아침이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이었는데 건물들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보면서 독자 취재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20년 동안 방송국 방향을 따른 적만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방향과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는데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문서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왕건암 작전 기록이라고 했는데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뭘 더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나중에 보여줄게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서를 다시 폈어요. 함장 서명 아래 문장을 다시 읽었는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을 뿐이다. 라는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 문장 옆에 펜으로 무언가 쓰려다가 멈췄어요. 쓸 말이 없었는데 그 없음이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봉투를 가방 안에 넣으려다가 꺼내 손에 들었어요. 제네바를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이 문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인지는 문서 마지막 장에 있는 날짜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구조된 선원들이 이송된 항구였는데 그중 한 곳에 미국인 기관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공권 앱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번호가 아니었어요. 바레인 지역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목소리가 낮고 빠른 한국어였습니다. 연락장교였어요. 그는 영어로 바꿔 말했는데 후티 계열 무장 세력이 또 다른 상선을 납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흐린 하늘이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낮아 보였습니다. 후티 계열 무장 세력이 상선을 납포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제네바를 떠나려던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레인이었습니다. 항공권을 바꾸는 동안 뉴스 피드가 계속 올라왔는데 각국 함정이 즉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어요. 이유가 나열됐는데 외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과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나는 그 보도들을 보면서 일주일 전이었다면 같은 말을 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그 말들이 다른 무게로 읽혔는데 더 가벼워진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레인에 도착한 건 경유를 포함해 10시간이 넘게 걸렸을 때였어요. 기지 인근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나왔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보다 건조했고 열기가 더 강했는데 낮인데도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연락장교에게 전화했습니다. 왕건암 위치를 물었는데 장교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미 출항했다고 했어요. 사고 해역을 향해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미 출항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각국 함정이 검토하는 동안 왕건암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는데 그 속도 차이가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느껴졌습니다. 기지 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스를 확인했어요. 언론은 이번에도 한국 함정 단독 투입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는데 무모하다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보면서 멈췄어요. 내가 처음 쓴 단어였는데 지금 다른 사람의 글에서 같은 단어를 읽으니 이상했습니다. 틀린 단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맞는 단어도 아니었는데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지 내 브리핑실에서 연락장교를 만났어요. 좁은 방이었는데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달려 있었고 냉방이 강하게 돌고 있었으며 그 공기가 바깥 열기와 너무 달라서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한 번에 식는 것 같았어요. 장교가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는데 테이블이 좁아서 지도가 끝에서 접혔어요. 나는 그 지도를 보면서 왕건암 위치를 찾았습니다. 장교가 손으로 가리켰는데 이미 상당히 이동해 있었어요. 나는 왕건암에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저었어요. 무선 침묵 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감각이었어요. 브리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받았는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또렷해지는 날이 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뉴스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은 바다에 2번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겁쟁이는 한 번도 안 가고 용감한 척하는 사람은 한 번 가고 진짜는 2번 간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복도 벽을 봤습니다. 배선이 노출된 구간이었는데 냉각팬 소리가 그 안에서 낮게 깔렸어요. 아버지에게 함장에게 왜 2번 가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했는지 전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지난번 구조된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공포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전하는 동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또 침묵했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했는데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제이크라고 했는데 내 이름을 부른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름을 잊는 날이 늘었는데 오늘은 또렷했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맞다고 믿는 게 두렵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냉각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는데 핸드폰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연락 장교가 나왔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걸어왔습니다. 생방송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여러 방송국이었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할 말이 있냐고 물었는데 장교가 잠깐 나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함장이 출항 전에 남긴 말이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갔어요. 장교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는데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번역했어요. 우리가 멈추면 그들은 다시 혼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복도 안에서 이상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얇았는데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얇지 않았습니다. 생방송 준비를 하면서 원고를 열었어요. 빈 화면이었는데 첫 줄부터 막혔습니다. 아버지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맞다고 믿는 게 두렵다는 말이었는데 그 말과 함장의 메모가 같은 자리에서 겹쳐졌습니다. 나는 원고 첫 줄에 무모하다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켜지기 직전 방송국 편집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한국 해군 지지 발언을 할 경우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글자가 선명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기 직전이었는데 원고를 덮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는 말이 입안에서 돌았는데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생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나온 건 연락장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나는 그 표정을 보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편집팀장 메시지가 3개 와 있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연락장교가 말했어요. 미 해군 내부 평가회의가 내일 열린다고 했는데 증인 자격으로 참석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 낮음이 이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바레인 기지 내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들어섰는데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바닥에서 울렸는데 내 구두 소리가 그 사이에서 달랐어요.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는데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냉방이 강했고 테이블이 길었으며 양쪽에 장교들이 앉아 있었는데 계급장이 높았습니다. 나는 테이블 끝 증인석에 앉았어요. 의자가 딱딱했는데 냉방 공기가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진행 장교가 왕건함 작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단조로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이 나왔어요. 동맹국 사례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자국 전력 평가에 혼선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테이블 주변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면서 세미나에서 봤던 장면이 겹쳐졌어요. 운이 좋았던 사례라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발언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예상대로라는 게 이번에는 안심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가 단독 투입의 위험성을 수치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표가 화면에 떴는데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봉투 안 문서가 생각났어요. 테이블 아래 가방 안에 있었는데 손이 거기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증인 발언 순서가 됐어요. 진행 장교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회의실 전체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냉방 소리가 낮게 깔렸고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으며 그 빛이 테이블 위 서류들을 창백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는데 종이가 거친 촉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작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공식 자료라고 했는데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진행 장교가 출처를 물었어요. 한국 해군 공식 문서라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테이블 한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문서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헬기 저고도 진입과 고속단정 사각지대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진 기록이었습니다. 읽는 동안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교전 기록이었는데 왕건함 측에서 먼저 사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장세력 경고 사격 이후 고속단정이 측면에 붙고 UDT 대원들이 진입했다는 기록을 읽는 동안 테이블 주변 장교들이 화면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장교가 화면을 바꿨어요. 왕건함의 실제 항적이 떴는데 무선 침묵을 유지한 채 인질선을 추적하던 경로였습니다. 선이 화면 위에서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다음 화면에는 작전 지시가 나왔습니다. 교전보다 민간인 대피를 우선하도록 수정된 지시였는데 수정 시각이 찍혀 있었어요. 무장 세력이 인지를 가판 위로 세운 직후였습니다. 나는 그 시각을 보면서 함장이 그 순간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숫자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이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냉방 소리만 낮게 깔렸는데 그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맨 끝에 앉아있던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회의실 전체에 전달됐어요. 우리는 그날 전술을 본 것이 아니라 책임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반박이 없었습니다. 테이블 주변 장교들이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는데 아까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자리에 앉으며 문서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종이 촉감이 남아있었는데 금속 냄새가 섞인 것 같았어요. 회의실 공기였는지 문서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냄새가 오래 손에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연락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나오는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장교가 말을 이었는데 아버지가 워싱턴에 오셨다고 했어요. 해군 기념관 앞에 있다고 했는데 혼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복도 끝을 봤어요. 냉각팬 소리가 벽 너머에서 낮게 깔렸는데 그 소리 너머에서 아버지가 기념관 앞에 혼자 서 있다는 장면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바레인에서 출발한 지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들지 못했는데 눈을 감으면 회의실 제독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그날 전술을 본 것이 아니라 책임을 봤다는 말이었는데 눈을 떠도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해군 기념관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는데 워싱턴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오래 있던 도시였는데 며칠 사이에 다른 곳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달라진 건지 거리가 달라진 건지 택시가 멈출 때까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념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보였어요. 입구 쪽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나는 차에서 내리며 아버지를 봤는데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사진 속 아버지와 달랐는데 그 다름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걸렸어요. 다가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알아봤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늘었는데 오늘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려 했는데 나는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묵은용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낡았습니다. 모서리가 달아있었고 표지가 바랬으며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 수첩을 봤는데 아버지가 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종이가 거칠었는데 손끝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펼쳤는데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작전 기록이었는데 날짜가 오래됐고 글씨가 흐릿했으며 여러 번 다시 읽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첫 장을 넘겼는데 걸프전 당시 구조 기록이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이 있었고
구조 날짜가 있었으며 그 옆에 아버지가 손으로 적은 문장이 있었는데 글씨가 흐릿해서 가까이 들고 읽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도 너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사진 뒷면에서 봤던 것과 같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자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깥보다 조용했는데 발소리가 바닥에서 울렸어요. 냉방이 약하게 돌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걸었어요. 나는 그 옆에서 맞춰 걸었는데 아버지 걸음이 멈추는 곳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멈춘 건 왕건암 사진 앞이었어요. 크지 않은 사진이었는데 이번 작전 이후 전시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진을 봤는데 오래 봤어요. 나는 옆에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는데 눈이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걸프전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다시 왕건암 사진을 봤어요. 우린 우리 시대의 바다를 지켰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바다를 지키는구나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수첩을 봤습니다. 아직 손에 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폈어요. 빈 페이지였습니다. 나는 펜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봤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빈 페이지에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약속은 국적이 아니라 사람이 이어간다 라고 적었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적고 나서 아버지에게 수첩을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한참 봤는데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그때 기념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는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기관장이었어요. 담요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멈췄어요. 나는 일어섰는데 기관장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건넸는데 손이 따뜻했어요.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는데 말이 없었어요. 기관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향한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수첩을 아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왕건암 사진 앞에 섰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세계의 다른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걸프전의 시간과 이번 작전의 시간과 그 두 시간을 잇는 사진 속 소년의 시간이었는데 그것들이 기념관 차가운 공기 안에서 하나로 놓이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났어요. 기관장이 말했습니다. 왕건암 함장이 전하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봉투를 꺼냈어요.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종이 촉감이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거칠지 않았어요. 얇고 부드러운 종이였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열기 전부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연 건 기념관을 나와 벤치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고 기관장이 건너편에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종이를 꺼냈는데 얇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함장의 글씨였어요. 영어 부분을 먼저 읽었습니다. 짧았는데 읽는 동안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왜 바다로 왔습니까? 라는 문장이었는데 그 아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면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약속은 국적이 아니라 사람이 이어간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아버지 손이 그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국제해양안보 포럼 초청장이 온 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였어요. 기조연설자 자격이었는데 나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전이었다면 바로 수락했을 거였어요. 이번에는 달랐는데 수락하기 전에 함장에게 답장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장을 쓰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사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썼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보내고 나서 초청장에 서명했습니다. 포럼이 열린 건 싱가포르였어요. 회의실이 컸는데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바다를 보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떠올랐는데 같은 바다가 아닌데 이상하게 같은 감각이었어요. 연단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가 준 수첩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는데 내가 적은 문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아버지가 덧붙인 문장이 있었는데 언제 적었는지 몰랐습니다. 글씨가 흐릿했는데 읽을 수 있었어요. 바다는 기억하지 않지만 사람은 기억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나는 수첩을 덮고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회의실이 컸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각국 해군 장교들이 있었고 외교관들이 있었으며 언론인들이 있었는데 나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기조연설자를 보는 시선이었는데 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연단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았어요.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동작이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왕건함이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사진이었는데 태극기가 작게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세계의 바다는 미국이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계속했어요. 화면을 바꿨는데 내가 한국 구축함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던 방송 장면이 떴습니다. 정치적 보여주기라고 했던 그 말이었는데 회의실 안에서 다시 들리는 그 목소리가 내 것이었는데 낯설었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봤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마이크를 타고 나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어서 말했습니다. 구조된 미국인 기관장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전 걸프전에서 아버지가 살린 소년이었다고 했는데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걸프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국 승조원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수첩이 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손이 거기로 갔어요. 꺼내지 않았는데 종이 촉감이 주머니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장의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는 동안 왕건함 갑판 위 바람 냄새가 이상하게 떠올랐습니다. 젖은 방한복 냄새였는데 회의실 냉방 공기 안에서 그 냄새가 났어요. 나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란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먼저 위험한 바다로 방향을 돌리는 나라라고 했는데 말하고 나서 마이크에서 물러섰어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섰는데 어느 나라 장교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일어섰는데 그 다음도 이어졌어요. 나는 연단에 서서 그 장면을 봤는데 화면에는 아직 왕건함 사진이 있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선박이었는데 태극기가 작게 보였어요. 기립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는데 2개의 문장이 있었어요. 내가 적은 것과 아버지가 적은 것이었는데 나는 그 아래 펜을 댔습니다. 3번째 문장을 적었는데 함장이 내게 물었던 질문과 내가 그에게 보낸 답장이었어요. 당신은 왜 바다로 왔습니까? 사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박수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왕건함이 항해하는 영상이었는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깃발만 보였는데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나는 수첩을 덮고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 척의 군함이 아니라 한 미국인의 신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존경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었다는 걸 연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처음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하지 않았어요. 수첩 안에 적혀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